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폴라리스 사이언스 대표 임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궁금하죠? 이제 영재 입시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됐어요. 영재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저희 영재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가 있고요. 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재 학교, 과학고 비슷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재 입시 중에서도 이 영재 학교와 과학고를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재 학교, 현재 대한민국 고등교육 과정에서 가장 높은 랭킹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영재 학교가 아무래도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조금 줄었어요. 이제 저희 대치동만 해도 이제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들이 조금 이제 그 규모를 많이 줄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과학고를 조금 이제 많이 또 선호하고 또 많이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원자가 조금 줄었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또 준비한 포트폴리오 PPT 영상을 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경쟁률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최상위권에 이제 의치한 쪽으로의 진학을 아무래도 막고 있다 보니까 최상위권의 이탈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 이공계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이제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 목표의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재학교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보적인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 관련해서 오늘의 이제 촬영을 이제 영상 촬영을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의 목적은 실제로 이제 저희 폴라리스 사이언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재 입시, 영재학교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과학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시험도 막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영재 입시, 영재학교, 과학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할 때 진짜 필요한 요소들인지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 영재학교의 시험, 입시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영상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준비한 PPT를 이제 띄워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실제 기출되는 문제들, 2차 지필고사에 나오는 이 기출 문제들, 3차 캠프 전형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양상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을 동시에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과학을 치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은 지금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과학교사죠. 그래서 수학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대충 흐름만 조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학교사이니까 조금 더 과학을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PPT를 이따가 보시게 되면은 왜 과학을 정말 열심히 또 살펴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이제 영상을 이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재학교 이제 관련해서 오늘 이제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2026학년도 전형까지 해서 실제로 분석한 이제 각각의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잘 또 시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2026학년도 이제 영재학교 이제 전형별 분석을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실제 영재학교들이 한과영부터 서울가고, 경기가고, 광주, 대구, 대전, 세종과학예술학교. 이 세종과학예술학교는 이제 세종과학고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인천과학예술학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8개의 이제 과학고, 이제 영재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이제 서울권 있는 학생들은 한과역, 서울가고, 경기가고
세 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영재학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좀 판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1차에서는 서류 전형, 2차는요 집필, 시험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3차는 캠프 전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시험을 치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랑은 조금 다른 점은 바로 과학고는 이해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과학고는 1, 2차가 진행이 되고 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상에서는 1차, 2차, 3차 각 전형별 이제 특징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2026학년도 실제 이제 시험이 치러졌죠. 그래서 이제 전형 기준으로 이제 1차 전형 이제 보시면은 서류 전형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 영재학교 1차 서류 전형에는 자기소개서를 내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는 거고 이 자기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의 합격 여부를 이제 당락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3차 캠프를 가서도 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또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신경 써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보시면은 서울, 경기, 한가역,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한가역 요 세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1800자, 3000자, 3400자, 3000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쓰게 돼 있어요. 이 많은 내용들을 쓰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쓰게 되냐? 보통은 지원 동기, 왜 지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진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수과학의 특기 잠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과학적 재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실제 아이들이 과학 대회 이런 것들 치르면서 했던 경험들을 다 여기다가 녹입니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쓰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서류 전형과 3차 캠프 전형에서 면접 때 질문을 이제 오가고 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 이제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이런 대회나 이런 활동들을 여기다가 녹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 보시면은 경기과학고는 독서 기록 서술, 그래서 책을 과학 도서 말고도 다양한 독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부분에 감명 깊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과학의 이제 잠재 가능성, 앞에 서울과학고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경기과학고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전형이 있고 추천 관찰 전형이 있는데 우리가 추천 관찰 전형은 조금 빨리 치러요. 그래서 이제 추천 관찰 전형은 말 그대로 추천 관찰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다른 학교의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 관찰 전형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집어넣어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 한마디로 내가 공부만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내가 관심이 있는 수과학적으로 내가 조금 더 무엇을 더 했는지, 구체적 사례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구체적 사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있어야 되죠. 보여지어진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대회에서 발명대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만든 것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내가 여기를 지원하게 됐는데 왜 나를 뽑아줘야 하는지 말 그대로 어필이죠. 자기 어필.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 쓰는 내용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경기과학고에 입학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배우고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기과학고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요구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과형 같은 경우는요. 한과형도 많이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과형 같은 경우는
지연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아까 이제 경기과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가정, 학교, 지역 환경으로 나에 대한 소개. 이제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을 나 스스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과학, 재능 및 경험 기술. 여기 천자나자죠. 방금 말했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수과학 특기 잠재력. 이런 것들과 이제 서로 내용 비슷한 질문인데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학 대회나 각종 경험들,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은 굉장히 쓰기가 밋밋해질 수 있는 질문이고요. 천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관심 분야 활동. 요즘에 아이들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넣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사람을 뽑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외 친구 관계, 교사 관계, 봉사 활동. 어쨌든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대전, 인천, 대구도 역시나 똑같은 흐름의 자기소개서의 이제 문항들이고요. 확실히 서울, 경기, 한가역 요구에 비해서는 쓰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더 적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결과물, 내가 뭘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은 대회에 나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녹여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걸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무엇을 만들고, 그 결과 어떤 결론을 냈었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런 결국에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내용들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수과학 분야에 대해서 영재성. 말 그대로 여기는 영재학교거든요. 단순하게 수학 문제 많이 풀었어요. 과학 문제 많이 풀었어요. 방과후 수업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도적으로 과학대회에 참여를 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른 점, 영재성이 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과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추천 관찰 전형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글자 수가 조금 감소했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작년, 재작년 다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 경쟁률이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우선은 2023년도 경쟁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서울가고, 경기가고, 한가역 이렇게 보시면은 6.89, 5.31, 7.07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2023년 1년 뒤에 서울가고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고는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한가역은 이제 공개를 잘 안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서울가고는 소폭 좀 올랐고요. 경기가고는 올랐었는데 떨어졌죠. 그리고 한가역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2026년도 보시면은 서울가고가 떨어졌죠. 경기가고는 조금 올랐고, 대전가고도 조금 올랐지만은 나머지 양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대한민국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최고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이 영재학교에서 왜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느냐 보시면요. 일단은 의대, 치대, 한의대를 선호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의대 증원이나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되고 하면서 사실은 이 영재학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이면이 내신의 5등급제, 그 다음에 수능 개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불리할 거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의대 열풍이나
자사고 선호도 증가. 사실은 자사고 선호도 좀 많이 줄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수능 개편이나 내신 5등 문제가 자사고 학생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이 됐고요. 방금 말한 소폭 상승한 거는 말 그대로 8개 영재학교 모두 4개 이제 과학기술원, 이제 카이스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의 조기 진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능 개편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특색,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능을 볼 때 굉장히 플러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상승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 추이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필평가, 이제 2차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차는 지필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지필평가는 보통은 서울과학고를 제외하고는 다 1교시, 2교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과학고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돼서 1교시 80분, 2교시 90분, 3교시 90분.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학교들은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50분, 70분, 120분 1교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교시 160분. 그 다음에 한가영 같은 경우는 1교시 180분, 2교시 180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다 합치면요. 나머지 이제 뭐 100분, 100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1교시, 2교시, 3교시 때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이 80분 동안 우선 서울과학고부터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울과학고 이제 말씀드리면요. 서울과학고는 1교시에 수학, 과학, 정보 요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요. 시험 문항수는 18문항인데요. 이걸 80분 동안 봅니다. 그래서 문제들 중에서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학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수학, 정보. 조금 더 1교시 때 봤던 수학보다 정보보다는 조금 더 심한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를 치르고 있고요. 이때보다는 시험 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 적어요. 수학 3문항, 정보 2문항. 그 다음에 3교시에 90분 동안 과학을 보는데요. 많이 보죠. 4문항, 2문항.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문항 과학, 그 다음에 2문항은 과학 문제인데 수학, 과학이 조금 융합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수학이 과학이 서로 융합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 과학과 융합이 되었을 때 수학에서 어렵다 하는 부분을 과학과 융합 짓기에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과학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중등 수학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들이 1교시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1교시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교시에는 여기 말한 3문항, 2문항 보는 요 2교시에는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창의 유형,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1교시, 2교시 모두 중등 개념을 기본으로 전제를 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서술형 단답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등 개념, 이 포인트 굉장히 잘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학고를 보시면요. 경기과학고도 수학, 과학을 1교시에 봐요. 그래서 1교시 수학 50분, 2교시 70분. 과학 시간이 더 길죠. 그 다음에 문항수도 보시면은 수학 8문항, 과학 18문항. 과학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1교시에 과학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수과학 마찬가지로 보는데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수학을 110문제, 과학을 50문제. 아까랑 아예 양상이 좀 반대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수학 3문항, 과학 1문항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이제 2교시 때 이제 보고 이제 지필고사가 이제 경기과학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옛날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세트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역시도 이제 창의 유형의 이제 수학 문제가 1교시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 나오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 접한 개념, 뭐 상황 이런 것들을 지문에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실은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고난이도 문제들이 수학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1교시 때는 모든 문항의 서술형 형태, 그 다음에 창의 유형의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보이는 이 한문항 같은 경우는 명왕성의 지구형 행성의 이제 퇴출 과정에 대해서 이게 실제 과학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 관련 글을 쓰세요라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론적 알고 있는 부분과 실제 과학이란 부분을 서로 연결지어 가지고 설명을 해보라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학 180분, 내문항 보고 10교시에 2교시에는 이제 과학 180분 7만 한 거예요. 역시나 이제 한가영 역시도 2교시에 보는 과학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 역시도 아까랑 경기과학고 서울과학고랑 양상이 비슷합니다. 새로 접한 개념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창의 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역시도 창의 유형의 문제를 출제가 되는데 이 수준이 중등과정, 중등심화 요거를 가지고 해서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되어 있으면은 답안의 완성도 모든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엄청 감점 엄청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완성도 단어 하나 썼냐 안 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행 학습에 따라서도 작성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변별력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이제 우선 수학만 먼저 이제 지필고에서 나오는 문항수들을 쭉 엮어보면은 한가영, KSA 같은 경우는 4문항, 그 다음에 서울과고는 1교시 8문항, 2교시 3문항, 그 다음에 경기과고에서는 1교시 8문항, 2교시 3문항, 나머지 이제 5개 공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 수는 확실히 과학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한가형부터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세트형, 창의형 문제, 그 다음에 선행 요소, 교과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중등교육과정 위주의 출제, 말 그대로 심화 문제죠. 심화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조건을 나눠서 경우의 수를 세는 유형의 영역 이런 비중이 조금 높아졌는데 사실은 조합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대수나 그 다음에 기하 쪽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기출 문제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과고 같은 경우도 1교시에는 수학 개념을 1교시에 조금 쉬운 문제라고 했었죠. 2교시에는 풀이 과정을 이용해서 창의 유형의 문제, 좀 심화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기하 영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과고는 정보도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코딩 문제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과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1교시 역시나 이런 교과 응용 수준, 2교시는 고난이도 창의형 문제. 그래서 앞에 있는 한가영과 서울과고나 양상은 비슷하고요. 뭐 세트형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중등교육과정 내에서 심화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4개 영역이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한가영 제가 이제 수학 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수학 문제 기출 문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한가영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대수 문제죠. 이렇게 이제 대수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학고에서도 이렇게 대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증명하라 하는 문제들요. 또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 이렇게 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또 자료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요청 주시면은 수학이나 과학 자료 저희가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도록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과학고의 또 대수 문제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개교, 이제 대전, 대구, 이제 있는 이쪽 학교들 인천까지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대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네, 여기도 이제 정보랑 대수를 섞어가지고, 알고리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역시나, 이런 대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 문제가 또 하나가 출제가 됐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도 이제 조합, 경우의 수. 네, 서울과고에서는 기하 쪽. 여기도 이제 기하 문제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은 이제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을 봤다면은 이제 과학에서 실제 이제 영재학교에서 과학만으로 출제되는 문항수를 보시면은 한과형은 7문제, 그다음에 서울과학고는 1교시 10문제, 2교시 6문제, 경기과학고도 1교시 18문제, 그다음에 2교시 논술, 아까 이제 글쓰기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확실히 수학 문제보다 과학 문제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틀리면은 감점이 되면은 점수가 왕창 깎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 문제를 푸시면은 모든 문항이 대부분 이제 세트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창의 유형 되어 있고요. 뭐 선행 요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배제하고 중등 개념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선행을 할수록 답안의 완성도, 문제 자체가 서술형이 되기 때문에 서술한 문제에 대해서 답의 완성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고 역시도 중등교육 과정에서 내지만은 이제 직접 실험 설계하는 문제들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천문, 고난이도 물리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 덜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서울과고들이 이런 물리, 천문 쪽의 문제들을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조만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도 이제 선행요소나 교과 이런 것들을 배제한 중등교육과정 내의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도 왜 중등 심화 수업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업 구성이 특히 영재반 같은 경우는 영재 입시를 준비하는 반 같은 경우는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세트로 주 2의 수업을 세트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 이때는 각각 아이들이 수요일에 중등심화, 목요일 중등심화 각각 반이 조금 다른데 수요일 중등심화에서는 화학을 하고 목요일 중등심화에서는 물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중등심화를 하면서 그 중등심화를 아이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필수적인 부분이 선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고등물리, 고등화학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선행 수업을 이론적 선행을 하면서 한마디로 서로 상충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로 상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이 이 중등교육 과정 내에서 말 그대로 심화된 문제들을 잘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등심화 수업이 저희 폴라리스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응용 수준으로, 그 다음에 단답형이나 이런 것들 없이 다 서술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 피스톤이 달린 용기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는 B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C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C는요, 올라가다가 정지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질문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한과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과형에서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중등 내용 맞아요? 라고 보시는데 지금 일단 보시면요. 지금 A라는 요 물체 안에는 기체가 들어있었죠. 그렇죠?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 위에 있던 C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지했대요. 그럼 기체가 부피 팽창을 한 거죠. 그리고 기체가 부피 팽창을 한 이유는 기체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근데 기체 압력이 증가했다는 의미는요,
기체 입자의 운동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활발해졌다는 거거든요. 즉 여기에 대해서 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 이유는 바로 A에 바로 열 에너지가 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 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왔겠냐? 당연히 B와 접해 있는 여기로 열의 이동이 왔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이 KS에서 나왔던 이 기출 문제는 바로 열의 이동을 묻는 문제고, 그래서 오른쪽의 그래프가 그래프의 1번, 2번 두 그래프 중에서 기체 A 기체 안에 있는 올바른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가로축이 온도, 그 다음에 세로축이 부피라고 하면은 바로 그래프가 부피가 증가하는 형태의 2번 형태의 그래프가 딱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C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 자, 위치 에너지 델타 P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결국은 1이거든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C 기체가 A로부터 얼마만큼의 E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A를 보시면요, A는 B로부터 열을 받았어요. 즉 A가 받은 열량 Q는요,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델타 U 내부 에너지와 그 다음에 W 한 1의 양,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거고, 즉 A가 B로부터 받은 1의 양, 즉 A가 C로부터 한 1의 양이 바로 W니까 이 W는 Q 빼기 델타 U,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관계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 여기 있는 B에 있는 물체를 더 크게 했을 때 바로 열 에너지 이동의 양상을 물어보는 거죠. B가 커지면은 접촉 면적이 커진다. 즉 접촉 면적이 커졌을 때 열의 이동량은 얼마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B 커졌을 때 얻는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잃는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지금 비교하라는 것도 방금 말한 열 에너지의 이동을 관련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등 과정에서의 열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고등 과정의 이 열역학 제1법칙 요 식을 조금 모르면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과형에서도 나왔던 과학 문제 중에서는요,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혼합물의 분리죠. 지금 한창 이제 중2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다음 주에도 치러지게 될 텐데, 들어가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제 혼합물의 분리가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혼합물 분리가 나왔는데, 모래, 플라스틱, 조개 껍데기, 에탄올, 물, 혼합물을 가지고 1번 고체를 분리하는 장치, 혼합물 분리 장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래를 걸러내는 장치, 뭐 밀도차냐, 아니면 거름을 이용을 했냐, 이런 것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에탄올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금물, 순수한 소금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뭐 증류라는 방법, 재결정, 이런 것들 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취한 물에 염류가 포함됐는지 안 포함했는지. 한마디로 여기서 염류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대부분이 물에 소금이 있으면은 가열했을 때, 증발했을 때 소금이 남으니까 맛을 봐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쓰는데, 요거 이 염류, 물에 녹아가지고 염류 같은 경우는 바로 전해질 물질이죠. 즉 전기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누가 또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탄산칼슘과 산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고, 기억에 이제 빈칸이 지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칼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염화이온 2개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 2개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 하나 날라가고요.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CO2죠. 그래서 기억은 이산화탄소고요. 이산화탄소의 성질, 불을 잘 끄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대해서 가열 곡선.
그래서 바로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열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시간, 온도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가열 곡선이 원래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끓는 점 오른 현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왜 100도에서 물은 또 끓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모래, 플라스틱, 조개 껍데기, 연산 수용액을 모두 넣었을 때 반응을 물어보는 거고, 이 산이 조개 껍데기 녹이죠. 이 포인트를 지금 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교과, 중등 교과 과정에 있는 이론만을 묻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중등 교과 내에서 얼마나 심화적으로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열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문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나무뱀이라는 문제에 생물이 출제가 되었고, 이 나무뱀에 대해서 특징을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뱀, 땅뱀도 이렇게 같이 지문이랑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에 왜 이렇게 땅뱀이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 생활을 할 때 불편한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결국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혈액이 흐르고 있는 순환기가 있기 때문에 혈액,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정맥을 거칠 거고, 정맥은 동맥보다 아무래도 혈압이 낮기 때문에 수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학부에서 나왔던 물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볼록 거울, 그 다음에 오목 거울에 대해서 물체로부터 지금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점점 멀리 있을 때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의 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는, 더 멀리 있을 때는, 거리에 상관없이 여기는 바로 실제보다 작은, 똑바로 된 정립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아이들이 잘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멀리, 그 다음에 더 멀리, 여기에 따라서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된 정립상, 그 다음에 조금 멀어지면은 바로 도립의 확대된 상, 그다음 더 멀어지면은 도립의 축소된 상 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서 각각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서 나왔던 문제는요, 바로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이 어떤 지시약인지 알았어야 되는 거죠. 바로 포도당 껍질.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이 신장, 혈관, 소변, 여기에 대해서 색이 변화가 있다, 주황색으로 변했다, 안 변했다, 이렇게 OX가 주어지면은 이 표를 가지고 이 사람의 배설계, 문제를 설명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장을 통해서 포도당이 다시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재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에서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실제로 이번에 어떤 문제냐면은 물리 문제죠.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문제가 출제되면은 가장 어렵다는 부분 사실은 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를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 간은요, 바로 어떤 액체 위에 바로 물체가 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에다가 또 다른 물체를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이 다른 물체를 올렸던 거에다가 밑에다가 용철을 넣었더니 용철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요 물체와 요 물체를 용철에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를 지금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은 얘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용수철, 상수, K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 물체에 대해서 질량을 알아야 F는 KX 탄성력을 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물질에 대해서 첫 번째 있는 사진은 바로 이 물체의 중력이 있고요. 이 물체의 부력이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 곱하기 g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력 같은 경우는 부력은 유체 밀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잠긴 부피. 잠긴 부피는 또 표 주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력상수 G. 근데 두 개가 지금 평형 상태, 같은 상태. 그러면 약분 돼가지고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니까 바로 질량과 유체 밀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도 질량이 m, 여기 있는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더하기 m의 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부력은 유체, 똑같은 유체죠? 유체 밀도에 작용하는 부피, 여기 값이 주어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력상수, 여기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와 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거와 여기서 구한 요거를 가지고 유체 m 관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관계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질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용수철 상수 K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여기서도 구해야 되죠. 여기는 현재 상황은 바로 중력. 그 다음에 여기에 부력. 근데 지금 용수철이 줄어들었죠? 탄성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죠. 탄성력. 즉 여기 있는 이 상황은 중력, 탄성력 더하기 부력이죠. 중력은 아까 m 더하기 m의 g고, 그다음 탄성력은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d 더하기 부력은 유체 밀도 로 유체 중력과 속도 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면은 바로 k 값도 로 유체와 m과 m의 관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최종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른 학교 이제 5개교 대구 대전에서 나왔던 지구과학 문제예요. 이제 지구과학 문제고, 지구과학에서 지금 A, B라는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 프로펠러가 바로 안쪽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파란색은 프로펠러 A, 그 다음에 빨간색은 프로펠러 B. 그래서 A, B 요 방향에 대해서 각각 요걸 가지고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를 A 시기와 C 시기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기를 확인했다면은 2번에 혼합층의 두께. 혼합층은 말 그대로 바람이 많이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1번에서 어떤 시기에서 바람이 제일 셌는지를 알면은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수온약층의 두께를 물어보는 거는 수온약층은 혼합층의 두께가 크면 클수록 얇아지고요. 바로 얘네들과는 반비례하죠.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문제를 풀어내면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에 대해서 이제 화학 문제인데요. 이제 플로디스톤. 과거에 이제 연소에 대해서 이제 잘못 오개념 알고 있었던 이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물질이 특히 금속이 연소가 되면은 금속과 산소가 반응해서
바로 산화금속이 되는 거죠. 즉 얘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플로지스톤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1번에 불을 붙여서 금속을 가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가연성 기체를 반응하고 그래서 금속의 무게가 원래대로 되돌아왔고요. 그래서 물질 무게가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이는요. 수은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 왜 가연성 기체가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느냐? 바로 질량이 줄고 다시 질량이 늘고 하는 물질을 플로지스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번에 연소가 됐을 때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산화물이 되는데 산화물이 될 때 질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300도씨 초기 상태는 바로 산소를 쓰는 거예요. 산소를 쓰게 되니까 바로 산소를 여기 소모되니까 산소의 부피가 줄 거고 그만큼의 압력 차이에서 부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산소가 이렇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산소가 이렇게 반응해서 산화금속이 되면은 전체 질량은 얘 질량과 얘 질량은 똑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돼가지고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2번에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 실험 2의 실험값이 이럴 때 113.4, 113.63, 113.4 바로 큰 숫자가 처음에 있었는데 늘다가 다시 줄었어요. 이걸 나타내는 양상은 바로 질량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A라는 높이에 있는데 줄고 다시 늘었고 이거는 바로 물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0,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0은 바로 부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기억, 니은, 디귿에서 바로 금속의 연소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답을 올바르게 적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인공호흡기와 그 다음에 사람의 일반적인 호흡을 또 비교를 하는 거고 이 호흡을 가지고 밑에 있는 개구리의 호흡 두 단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이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가로막이 수축해서 하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폐 안에 있는 흉곽 부피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내부 압력이 감소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호흡을 하고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인공호흡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바로 흉곽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흉곽 부피가 바로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 내부 압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입자수가 많아져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공기가 다시 폐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원리라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바로 여기 있는 2번에 1단계 입 근육을 이완시켜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받아들인다. 입 공기를 이완을 시키면은 여기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 내부 압력이 작아지고 압력 차이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즉 정상인 호흡 과정과 똑같다는 거죠. 1단계는. 근데 2단계는 이렇게 안에서 주입된 여기 안으로 들어간 공기에 의해서 내부 압력이 입에서 증가했어요. 이 압력에 의해서 이 폐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인공호흡기의 호흡과 똑같다는 거죠. 그 설명을 지금 1, 2번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바로 이때 폐의 부피 변화를 가지고 부피와 압력이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어떨 때는요? 일반적인 호흡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양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 시대는 똑같은 비례 양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지필고사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형에 캠프 전형을 보시면은, 서울과거 같은 경우는 글쓰기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별 과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실험 설계, 실제로 실험을 설계를 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반영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수학 문제 관련해서 이제 문제도 만들고 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여기서 아까 이제 1차에서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과형은요, 굉장히 좀 3차가 단순화됐어요. 수과학에 대해서 구술, 말로 하는 면접을 하고요. 인성 면접하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간소화가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5개 교들은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과학고는 이제 여긴 서울과학고가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수학 문제,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자기소개서, 검증, 그 다음에 3차 활동에서는 이제 실험했던 거 직접 해보고 발표하고 피드백 수용하고 다시 시험하고 이러면서 포스터까지 만들고 발표하고 한마디로 실험을 안 해봤던 친구들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과형은 굉장히 단순화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5문항 정도를 풀라고 시간을 줘요. 시간을 줘서 각각 25분씩 해서 50분간 돼서 구술 면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성 면접도 나중에 또 보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1박 2일에서 기존에 했던 거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캠프 전형에서 푸는 이제 수학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구술 면접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수 관련해서 대수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 문제. 그건 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수 쪽. 그래서 아이들이 이사분면, 합성수, 수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종과학예술학교는 이제 이렇게 기하 증명하는 부분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한과형에서는요. 지금 우주선 A가 있고요. 속력이 1m/s고 1초가 지난 이후에 2m/s가 되었을 때 이 우주선의 A가 받는 힘의 방향 바로 뉴턴의 F는 ma 가속도의 법칙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가속도가 생겼다, 힘을 받았다, 운동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힘을 받았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A와 동일한 우주선인 우주선 B가 위로 올라갔을 때 속력이 1m/s, 그 다음에 2m/s. 그러면 이 우주선이 받고 있는 힘을 설명을 했을 때 중력도 받고요, 가속도도 받았을 때 R자를 고려했을 때 실제 중력과 어떤 힘을 받는지. 그 다음에 각각 우주선 A와 B 중에서 R자임을 가지고 F는 ma, 질량을 가지고 비교해서 실제 R자임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한 R자임을 이용해서 A, B에 대한 중력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실제 가속도의 영향이 거의 끼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동차가 뒤로 후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달을 받아가지고 속력이 1m/s에서 2m/s가 됐을 때 이때 바퀴에 대해서 마찰력을 구하고 이 자동차가 받는 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온화 반응을 가지고 보면서 대기 중에서 실제 지구온난화가 됐을 때 조개 껍데기의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결국은 사실은 이거는 고등과학에서의 화학 평형이동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늘어나면은 얘네들의 늘어난 것에 의해서 여기 있는 얘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의 농도가 증가하고 얘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얘의 농도가 또다시 증가하고 하면서 한쪽으로 평형이동이 되는 거죠. 또 한쪽으로 평형이동이 되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정반응이 되냐 역반응이 되냐 이때에 의해서
여기 있는 탄산칼슘이 이렇게 칼슘으로 이동을 되는 정반응 방향의 우세하게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조개 껍데기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관련해서도 바로 체온 조절 관련해서 신경계와 호르몬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신경계는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열사병, 열탈진, 열실시 이 증상에 대해서 방금 말한 신경계와 호르몬을 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실험 문제도 아까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실험도 직접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A 수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표면 장력이 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주어졌을 때 아래의 준비물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실제 제시문에서 볼펜 뚜껑이 튀어오르는 걸 이용을 해서 자석을 밀 수가 있고, 볼펜의 구조는 이렇고 자석이 밀려난 거리는 자석 질량분의 1에다가 앞에 비례하고 비례상수와 플러스 b가 있는데, 아래의 실험을 가지고 문항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수행을 하라는 이런 실험도 해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양과 강압성의 양을 비교해보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랑 중등 실험을 했던 학생들이 직접 했던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CDC,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자동차죠. 그걸 추진체로 이용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설계해서 주행시키고 잘 연료도 보완하고 2차 주행시키고, 즉 우리가 단순하게 과학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어려워요. 그리고 과학을 실험만 해보는 친구들도 어려워요. 실험도 직접 설계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명대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제가 요렇게 영재학교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영재학교 시험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치러지고 있는지, 1차 전형에서는 뭐가 중요하고요, 2차 전형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고요, 3차 전형에서는 뭐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영재학교, 그 다음에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그 로드맵에 따라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실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 실제 이 폴라리스 사이언스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수업을 보면은 왜 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왜 대회를 나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물리대회, 화학대회를 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